저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재수학원 원장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서초학원 원장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재밌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학원에 이제 올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작년에도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숙명여고를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딱 보고 이 내신 가지고는 의대를 못 가겠다 라고 하고 검정고시로 이제 바꿔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자기 혼자 독학을 했어요. 개념을 다 알아야지 재수학원을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 작년에 저희 학원에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1년 만에 어디를 지금 합격을 했냐면 저쪽에 이대 합격하고 중앙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1월 2일 날 저희 학원이 우선반을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했더니 저희는 의대 갈 때까지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요.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딱 보면서 이게 친구들이 이렇게 의대를 갈망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또 이제 저희 학원도 설명회를 2월 3일 날 했거든요. 설명회를 했더니 올해 서울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생활을 2개월을 딱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 하겠대요. 또 어떤 친구는 저쪽에 정자동에서 수원 정자동이 아니라 저쪽에 분당 정자동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의대 가겠대요. 미치겠어요 요새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질문하면 이게 약간 게임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 한번 시험을 잘 보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라는 무언가 게임과 같은 무언가 상황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의대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물러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2,000명을 그대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면 어느 의대가 늘어날 거냐면 서울 쪽에는 첫 번째 저쪽에 성균관대 의대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정원이 40명이거든요. 그 두 번째 아주대 의대도 늘어날 거고요. 가천대 의대가 늘어날 거고요. 인하대 의대가 늘어날 거예요. 이 네 개 대학교의 공통점은 정원이 40명짜리 의대예요. 실제로 이제 전국에 의대가 40개 의대가 있는데 2,000명을 늘리면 평균 50명씩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지역에다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개 의대는 반드시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가천대에다 전화를 아까 해봤죠. 몇 명 늘릴 걸 목표로 하고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6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대요. 어찌됐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고 울산대도 40명짜리 의대예요. 그래서 울산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요 대학교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의 의대에서 약 1,600명쯤 늘어날 것 같아요. 1,600명쯤 늘어날 것 같은데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라고 질문하면 서울대가 3,400명이거든요. 3,400명 중에 문과 친구들 정원과 예체능계 정원을 싹 빼면 정확히 2,000명이 남아요. 그러면 서울대가 하나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가 하나 늘어나면 이제 서울대는 서울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연대는 그 밑에 대학으로 내려갈 거고요. 대학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 보면 결심을 하면 대학 가기가 가장 쉽다라고 생각되고요. 의대 2,000명 늘어나면 재수생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이 14개가 있거든요. 수원 메가스터디까지 14개가 있는데 작년보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약 17%가 줄어 있어요. 대성학원도 19%가 줄어 있고요. 시대인재는 아직 뽑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청소학원도 약 20% 정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지금 재수생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줄었냐라고 질문하면 작년 고3 친구들, 다시 얘기하면 올해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령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거든요. 출생 인원이 43만 명인 세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을 합격하는 인원이 더 많겠죠. 못 간 인원이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재수생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00명의 의대가 늘면 너무 많이 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의대 무용론이 지금 막 오르비 이런 데도 야, 서울대 공대가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수생 올해 작년보다 안 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는 친구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친구들 중에 세 번째로 출생 인원이 적은 세대예요. 세 번째로 출생 인원이 적은 세대라서 올해 고3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가 쉽구나 라고 올해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수원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 남학교, 여학교로 나눠져 있어요. 남녀공학도 물론 있지만 남학교, 여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이죠. 학원에 오면 남학생, 여학생을 이제 자주 만나게 돼요. 자주 만나게 되면 갑자기 공부만 하려고 하면 무언가 다른 쪽에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우와, 쟤 잘생겼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재수하는 친구들이 출생 인원이 가장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적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여학생이 제일 적다라는 얘기는 2살 많은 남학생보다 훨씬 인원이 적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2살 많은 03년생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5만 명 이상 더 태어났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 되면 군대 제대한 어리버리한 친구들이 와요. 그럼 이제 비율로 따지면 10% 여러분들이 적다. 소개팅 나가면 원래 공정하려고 하면 남자 10명에 여학생 9명이어야 공정해요. 실제로 이제 인원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동갑 사귈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학생들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2살 어린 친구들이 지금 고2거든요. 황금돼지입니다. 황금돼지는 49만 6천 명이나 태어났어요. 우와, 그럼 우리 친구들 43만 명대인데 6만 명이 많다라는 얘기는 15% 이상의 여학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10개월만 참으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얘기를 쭉 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점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재수학원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참고적으로 1996년에는 종로학원에 있었어요. 2003년까지 종로학원에 있었는데 1997년도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때 종로학원은 이런 의자가 아니라 교회 의자였어요. 한 의자에 한 6명씩 앉았거든요. 한 반에 120명이에요. 근데 제가 맡고 있던 120명짜리 반에 서울대를 97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종로학원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달 모의고사도 그때도 있었고요. 9월달 모의고사도 그때도 있었는데 이때쯤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책을 보면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무언가 시험 문제를 풀면 자꾸 어디에서 실수가 나오고 틀리네요. 그런데 책을 보면 다 알아요. 자꾸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게 곳곳에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자꾸 이런 질문을 곳곳에서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 재수의 가장 큰 단점은 고3 때 봤던 책을 또 본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봤던 걸 또 보면 봤던 거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해요. 낯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산에 계신 분도 9번이나 똑같은 시험을 봤던 거죠. 이게 무언가 봤던 책을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이게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동일한 시험 볼 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거죠. 학원에서 일주일에 26시간이라는 수업을 진행해요. 수업을 진행하면 들으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가리키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가리키니까 고개를 막 끄덕끄덕해요. 내용 다 안다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뭘까? 라고 질문하면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거죠. 오늘 2월 6일인데 1월 6일 날 뭐 했지? 라고 질문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12월 25일 날 뭐 했니?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기억해요. 그날은 무언가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작년 네 생일날 뭐 했니? 라고 질문하면 무언가 기억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특정일을 얘기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왜 안 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기쁘거나 화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슬프거나 이런 감정을 느껴야 기억이 오래 남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은 기억에 빠르게 잊혀져 가는데 학생들은 이 일상생활에 열심히 앞만 보고 공부하면서 오늘 알았다, 신난다 이렇게 넘어가면 재수를 성공할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 걸 첫 번째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안 걸 알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수능은 11월 14일 날 보는 거다. 그럼 12월 14일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12월 15일 날 까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빼빼론 날 까먹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은 잊어버렸다라는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빼빼로 데이 날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몰라서 덜 슬픈 거죠. 기본적으로 이 잊어버리는 걸 우리가 줄여주는 작업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기장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재수할 때는 오늘은 10시간 공부했다. 참 오늘은 활기찬 하루. 거기다 막 눈웃음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공부한 게 무엇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구과학의 1단원에 중단원이 1, 2, 3이 있어요. 나 오늘 이 단원 1 중에 중단원 1을 완벽하게 개념을 끝냈다 라고 뭔가 오늘 했어요. 그럼 일기장을 써야죠. 오늘 끝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일기장 쓰면 돼요. 그럼 일기장을 굳이 오늘 날짜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달 뒤에 보게끔 쓰면 더 좋겠죠. 그럼 2월 6일 날이라고 일기장 쓰고 그날 이 일기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학습을 계획 세우는 게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한 달 전에 뭐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계획이다. 내가 한 달 전에 수학 문제를 10개 풀었는데 그때 몰랐던 게 10문제였는데 한 달 뒤에는 기억하고 있나?
라는 걸 확인하는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걸 오늘 시험 보고 끝내는 일일 학습을 할 거면 기억을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숙명 같은 수능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재수행의 가장 큰 단점은 무언가 반복이기 때문에 다 적혀 있는 책을 자꾸 반복하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이 들어요. 착시 현상이 드는 거죠. 그럼 반복의 원칙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반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단원을 책을 안 보고 다 적어볼까? 나는 지금 책 한 권을 오늘 집필하고 말 거야. 생명과학 1단원 교과서랑 똑같이 적어야지 라고 A4지 꺼내놓고 막 적으면 돼요.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공부해놓고 한 달 뒤에 적으면 적힐까요? 라고 질문하면 30%쯤 적힐 수도 있고 40%쯤 적힐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은 30%라는 걸 적었다라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유명한 심리학자가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한 달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5%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근데 나는 30%를 기억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다 적혀있는 교과서 보면서 우와 30%를 똑같이 적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맞네 똑같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각인 효과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각인 효과라고 해요. 머릿속에 도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되게 오래 남아요. 그 다음에 변하면 돼요. 6일 다음에 열흘 지나고 12일쯤 지났을 때 날짜가 뭐죠? 18일이죠. 속으로 그 숫자를 세면 돼요. 세는 게 아니라 속으로 외치면 되죠. 그럼 욕이 되죠. 아이씨 하고 못 적은 거 70% 뭐야? 라고 교과서에 내가 있는데 못 적은 걸 와 씨 이거 한 달 만에 까먹었다 라는 걸 확인하고 계속 이것도 까먹었네? 계속 17 다음 숫자를 외치면서 울분에 터지듯이 확인하면 돼요. 와 이거 까먹었네. 한 달 뒤에 또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놀랍게도 90% 가까이가 적혀요. 사람은 기쁘거나 화나는 감정을 가지면 기억이 엄청나게 오래 간다. 그래서 나는 7살 때 기억도 선택적으로 기억난다. 기뻤던 일, 화났던 일만. 나머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고1 때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고2 때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재수할 때는 감정을 잘 활용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거 첫 번째 부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수생은 공부할 시간이 열나 많아요. 정말 많은데 많은 게 독이 되기도 해요. 많은 게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저는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 작년에 이런 걸 했어요. 야, 2월 달에 처음에 학원에 왔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원장을 맡았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아침에 7시 40분까지 저희 학원은 등원을 하는데 애들이 안 와요. 안 오면 집에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프대요. 왜 하필 지금 아프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지금 나이가 55세, 제가 69년생인데 전 지금도 감기를 10년에 한 번씩 걸려요. 저는 여태까지 아픈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전 하루에 근무를 약 12시간 이상씩 해요. 전 주 6일 근무하는 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안 아파요. 근데 얘들은 왜 아프지? 나는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제 직원이 한 40명쯤 되는데 저 독한 인간 저건 아프지도 않아. 저희 직원들이 저를 보면 맨날 그래요. 좀 아파야 안 나와야 좀 자기들도 편하게 있는데
왜 아프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하지 않아서 그래요. 좀 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무언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은 딱 하나만 정하면 돼요.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이거를 언제쯤 반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만 명확하게 규칙을 잘 만들면 되게 재밌어요. 이 규칙을 만들면 되는데 아이들이 요즘도 이래요. 저희 학원도 이제 탭을 이제 애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데 저희 직원들이 30분마다 계속 돌아다녀요. 이제 자습실에 막 돌아다니는데 왜 돌아다니냐면 이것들이 딴짓 하나 이런 거 막 찾아보려고 자나.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직원들 근무일지를 막 통해갖고 이상무 뭐 이런 걸 막 적거든요. 졸아요. 왜 자지?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졸리면 어쩔 수는 없죠. 졸리면 일어나갖고 공부도 한번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면 돼요. 그래도 졸리면 무언가 옥상에 올라갔다 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돼요. 우리가 자기랑 기본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게 많아요. 시간 되게 많은 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끔 제 조카 얘기를 가끔 해요. 제 조카 애가 여기 남유정이라고 저쪽에 경희대학교를 지금 다녀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4학년에 올라갑니다. 지금 05년생인데 4학년에 올라가요. 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검정고시 보고요. 바로 1년 만에 경희대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걔 국어는 4등급 맞았고요. 수학은 96점 맞았고요. 영어 1등급이었고요. 물리 50점이었고요. 화학 47점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시간 되게 많다. 시간이 되게 많은데 작전을 좀 잘 짜야 된다. 우리가 수능을 11월 14일 날 보는데 지금이 이제 2월이다. 그럼 우리가 몇 달 남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약 10달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되죠. 제 조카의 꿈이 뭐였냐면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를 가는 게 목표래요. 저는 제가 삼촌이지만 웃었죠. 1년 만에? 라고 이제 웃었지만 제 조카애가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첫 번째 알려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할 때 공부라는 게 재밌는 행위일까? 라고 제 조카한테 처음 물어봤죠. 삼촌 당연히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재미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삼촌은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는 시간이 잘 가더라. 그런데 나는 생물이나 저쪽에 물리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진짜 싫었어. 근데 엄마가 뒤에서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항상 수학책을 폈다?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라고 제 조카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 이유는 처음에 공부 시간이 잘 가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범위가 되게 많아요. 5등급짜리가 4등급으로 올리고 3등급으로 올리고 2등급으로 올리려고 하면 이게 어떤 친구는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단계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언제 성적이 오를지 모르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성적을 단계별로 오르게끔 만들어야 돼요. 오르게끔 만들려고 하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공부해야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국어를 딱 폈어요. 독서에서 나는 사회 지문이 제일 좋을까? 아니면 과학 지문이 좋을까? 인문 지문이 좋을까? 시가 좋을까? 소설이 좋을까? 고전이 좋을까? 이렇게 섹터를 싹 다 나눠요. 그럼 국어 가지고 한 7, 8개 이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그중에 내가 정말 약한 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건 저 뒤로 밀어놓는 거죠. 이거는 8월 달쯤 할까? 라고 뒤로 밀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 약한 건 뭐지? 라고 하면 그 다음 건 또 뒤로 밀어놓고. 그럼 제일 먼저 그중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맨 앞으로 땡기는 거죠. 그게 어떤 단원이든. 수학도 지수를 먼저 할까? 로그를 할까? 삼각함수 할까? 수열 할까? 극한할까? 쭉 나눠놓고 기본적으로 3월 달에는 내가 삼각함수 나오는 문제만큼은 다 맞춰야 되겠다. 여기 한 3문제쯤 나오지? 이거 다 맞추는 거 제일 먼저 할래. 그 다음 4월 달에는 극한할까? 5월 달에는 수열할까? 이렇게 무언가 계획을 쭉 세워놓으면 돼요. 그냥 전범위를 다 펼쳐놓고 무언가 계속 수업은 전범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내가 공부하는 건 하나하나 마스터하는 기분이 들어야 책상에 앉아있는 게 덜 힘든 거죠. 앉아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나는 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데 능률은 하나도 안 오르지? 혹시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옛날에 문학소녀였나? 원래 수학 못하는 유전자가 나한테도 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성적 올리기 되게 어려워요. 딴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획을 좀 치밀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3월 달에 뭘 해야 될 거냐, 지금 2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를 한 2달짜리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10달 남았다라고 하면 실제로 한 4분의 1 범위만 끝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4분의 1 범위만 끝내면 되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TV에 나오는 게 꿈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약한 건 틀려주면 되죠. 국어에서 고전문학 틀려봐야 4문제쯤밖에 안 틀려요. 나머지 다 맞으면 되죠. 그럼 하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했을 때 장점이 생기죠. 41문제만 풀면 되니까 우리 친구는 시간 한 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생기잖아요. 우와, 저쪽에 수투에서 뭔가 한다는 안 해도 돼요. 무언가 이렇게 좀 너그럽게 고민을 하면서 시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하루하루를 그냥 기본적으로 막 고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N수생들은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때가 되면 2025가 되면 학생부 전형에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에 한 개 대학교가 풀려요.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으로. 그 대학이 어디냐면 한양대학교입니다. 작년까지는 고3까지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재수생도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한양대, 중앙대 이하의 대학교는 모두 다, 2대 빼고는 모두 다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올해 신설했어요. 세계 등급합 7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 수능 최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성균관대가요, 교과 전형 처음 뽑았을 때 이 성균관대 교육학과가 4명 뽑는데 미달났어요. 3명밖에 못 뽑았어요. 경쟁률이 5.8대 1이었는데 왜냐면 지원자 중에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별로 없었어서. 근데 이제 우리 때가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대 정원 2,000명 는다라고 했어요. 의대 정원 2,000명이 늘어나게 되면 의대를 노리는 재수생이 2,000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이상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서울대 공대다에다가 다시 시험 볼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고3 친구들의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상위권 아이들이 재수하겠다고 몰려들면 수능 최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올해 지금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도 올해 작년에 재수생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왜 늘었나요? 킬러 문항 배제라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반수생이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중앙대건 한양대건 교과전형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능 체제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수원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죠? 라고 질문하면 성균관 대학교예요. 성균관 대학교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가 올해 다하군으로 선발을 해요. 다하군 선발로 바꾸는데 굉장히 재밌게 성균관대에서 서울대를 이기겠대요. 글바매를. 사람들은 웃죠. 근데 아마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를 올해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과목을 반영해요. 탐구 한 과목은 못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할 때 국어를 열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탐구 한 과목을 잘하면 성대 글바매를 갈 수 있구나 라고 무언가 만들어질 수 있죠. 더 잘 보면 조선대 의대, 조선대 치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되는데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수능 최저는 대부분 다 탐구가 한 과목이에요. 그러면 탐구를 한 과목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라고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또 얘기를 한번 하면 이건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 필요 없는 거 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얘기보다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올해 입시부터 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탐을 해도 과자연계를 갈 수 있다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통합으로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변환 점수를 사용했어요. 만점 받으면 100분이 100을 받으면 69.35라는 점수를 주고요. 100분이 99를 받으면 0.83점을 깎고요. 98을 받으면 거기에 또 0.76점을 또 깎아서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탐구 한 과목을 저쪽에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100분이 100을 맞으면 한 과목은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수학을 잘 보면 돼요. 국어 수학을 얼마쯤 잘 보면 되냐면 그냥 1등급쯤 받으면 돼요. 1등급 받는 게 어렵냐라고 치면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80점 조금 넘으면 되잖아요. 10점 넘게 틀려도 돼요. 정말 어려운 거 공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재수할 때 지적 호기심의 날개를 너무 피지 마세요. 실수 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냥 평범한 거 다 맞추시면 돼요. 와, 이렇게 어려운 거 오늘 한번 공부해 볼까? 와, 오늘 12시에 축구하니까 12시 전까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쓸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노멀한 거, 편안한 거 다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어려운 거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대나 약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사탐하셔도 의대나 약대 갈 수 있는데 의대는 못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냐면, 여기 지금 의대 중에 사탐을 볼 수 있는 대학교가 위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에요. 참고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100분위가 거의 99 이상으로 수렴해야 돼요. 사탐을 보면 감점이 생기기 때문에, 과탐에 가산점 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국립대거나 지방대학교는 모두 다 과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대 목표야 라고 생각하시면 과탐 2개 하셔야 되는데, 약대는 상황이 달라요. 약대는 기본적으로 한양대 에리카도 사탐해도 되고요. 삼육대도 해도 되고요. 아주대도 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사탐을 하는 친구들이 최대 목표치는 어디가 돼야 되는 거냐면 서울대이거나 약대를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쭉 넘어가더라고. 나머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서울 소재 대학교 중에 과탐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홍대가 U3해요. 나머지 대학교는 모조리 다 사탐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 두 개를 잘 보는 게 쉬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아무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어라는 시험은 문과 애들이 보고요. 이과 애들이 보고요. 예체능계 애들이 보고요. 학교 일진도 시험 봐요. 그래서 이건 온 학생이 다 보는 시험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예체능계 중에서 기본적으로 저쪽에 음악, 순수 음악하는 친구거나 순수 체육, 순수 미술하는 친구는 수학이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도 수학 시험을 봐요, 아이들이. 왜 시험 보냐면 2교시기 때문에 시험 봐요. 만약에 수학이 5교시였으면 애들 다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5만 명이 바닥을 깔아줘요. 근데 이 애들이 하필이면 다 확통을 봐가지고 확통 점수가 낮아서 확통의 표점이 낮은 거예요. 어찌됐건 얘네 두 개는 시험을 예체능계까지 다 봐요. 그런데 과학은 순수 자연계들만 봐요. 요즘은 아까 얘기했지만 반수생들이 다 자연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과학 탐구가 제일 성적 받기가 어려워요. 통계를 내면 국어 100분이 수학 100분이 90 평균 맞는 아이가 과학 탐구의 평균은 81이에요. 거의 9점 정도가 낮아요. 국어 수학의 평균 100분위가 85쯤 되는 애들은 73까지 떨어져요. 과학을 제일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구가 의대 갈 생각이 없다. 난 의대 안 가. 못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아씨 나 의대 안 가 라고 생각하면 사탐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 자연계로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왜냐면 과학탐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위 받기 진짜 어려워요. 이과 애들끼리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사회탐구는 예체능계 친구들이 같이 시험 봐줘요. 그리고 또 문과 애들이 더 아이들 성적대 공부량이 더 적어요. 그래서 문과 시험으로 보는 게 좋다 사탐으로. 성적대가 높지 않은 친구는 나 자연계 과학 두 개 했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과학을 대박 잘하지 않았으면 그냥 과학 한 과목에 집중하세요. 과학 한 과목 집중하다가 국어 수학 100분위가 85 이상이 넘어가야 과학이 두 번째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국어 수학이 100분위 85쯤 되면 어느 대 가는 거냐면 가천대 가요. 저쪽에 상명대 가고요. 저쪽에 서울여대 가요. 이런 대학은 사회탐구건 과학탐구건 정시에서도 한 과목밖에 반영 안 해요. 탐구를 100분위 두 과목을 90 맞아 놓고 국어 수학을 80 맞으면 와 씨 나 탐구에 두 개 다 잘했지? 라고 이렇게 무언가 자괴감 들어요. 그 시간에 국어 수학 성적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85 이상 올렸을 때 탐구가 두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 과목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일단 나머지 한 과목은 사탐을 할 거냐 과탐을 할 거냐는 나중에 고민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모자르면 사탐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냥 막판에 드립다 외워버리면 돼요. 이거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일단 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입시전략 연구소장이기도 해요. 제가 학원 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바쁜데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건 정시건 이 지원 전략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지? 이런 걸 잘 고민해 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무고요. 이 수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서울로 다 오셔갖고 교육받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 보고 아이들 상담을 다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적만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쪽에 굉장히 장점이라서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딱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9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제가 수시 설명할 때도 여길 또 올 거예요.
또 올 건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대학이라는 걸 잘 가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잘 가는 게 좋죠. 근데 얼마나 잘 가야 되냐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주대만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중앙대를 붙어도 아씨 이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서울대를 붙어도 아이씨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가 판단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 시도를 자꾸 해봐야 돼요. 요즘 세대들은. 아빠, 엄마 세대는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대학의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되고요. 거기서 무언가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 여태까지 사회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대학의 간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자꾸 해야 되는 거냐면 시도를 자꾸 해봐야 되는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80살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자꾸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런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내가 성공한 뭔가 DNA를 가져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올해 1년 하겠다라는 마음이 대다수의 친구들은 고3 때 봤던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무언가 하면 됐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사회생활할 때 엄청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친구들한테 항상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그냥 영어 보캐블러리 책을 딱 봐요. 하루에 30개 영어 단어 외우자. 이러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이 아씨 영어 절대평가인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 30개 영어 단어 외우는데 10분이면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친구들. 아침에 등원해서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딱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거 그냥 영어 보캐블러리 책 딱 꺼내서 영어 단어 30개를 정독을 해서 무슨 단어 무슨 뜻, 무슨 단어 무슨 뜻, 무슨 단어 무슨 뜻 3번만 이렇게 반복하면서 30개 쭉 읽으면 돼요. 그러면 딱 10분 걸릴 거예요. 천천히 정독해서 읽으면. 그래서 오늘 외울 거 이 30개 타겟 딱 정해요. 그리고 덮어요. 점심을 먹어요. 시간이 아까우면 앞에 식판 딱 놓고 옆에다 책 딱 놓고 밥 먹으면서 아침에 봤던 30개 오른쪽에 한글의 뜻을 싹 지워요. 가리고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었지?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출까요? 틀릴까요? 제가 저희 학원 친구들 시켜보니까 맞출 확률 60%입니다. 30개를 하면 보통 17개, 18개 맞추더라고요. 맞췄다라고 하자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럼 밥을 꼭꼭 씹으면 우와 맞췄다. 두 번째 거 보면 돼요. 우와 씨 기억 안 나네. 그러면 이거 뭐더라? 화내고 세 번째 것도 확인해보고 네 번째 것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쭉 확인하면 18개는 예를 들어서 맞췄어요. 12개를 못 맞췄어요. 그럼 밥 먹으면서 틀린 12개 뭐였지? 열어서 무슨 뜻이었는지 확인해보면 돼요. 우와 맞아 이거였는데. 또 각인 효과 생겨요. 저녁 먹을 때 또 책을 옆에다 놓고 또 확인하면 되게 신기하게 30개 거의 대부분이 기억나요. 점심에 한 번 봤다라는 이유로. 술술술 기억 다 나요?
아침에 딱 와서 그 다음날 어저께 봤던 30개 단어 쭉 한번 봐요. 밤새 안녕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다 기억나요. 우와, 다 기억나네. 기쁘면 아까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각인된다고 했어요. 그럼 새롭게 오늘 30개 또 시작. 이렇게 하면 30개 단어를 100일만 해도 3,000단어. 300이라면 9,000단어가 해결돼요. 그럼 영어 등급이 한 등급, 두 등급이 그냥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희열을 느낄 만한 작업을 본인들이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잘 계획적으로 하는 게 재수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올해 꼭 1년이 여러분들한테 인생 120년 동안에 0.85%를 소모하는 거예요. 추억으로 남고 기쁜 무언가 추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전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